네, 안녕하세요. 한림버퍼건의 상법 강의하는 이정모라고 합니다. 올해 실시된 상법 문제 선택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보고 조금 선택형을 먼저 봤는데 선택형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거 좀 평이하게 나왔고 예년보다 제가 보기엔 좀 쉬웠던 것 같고 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난이도가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례형은 그렇진 않았죠. 사례형은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고 보긴 어려운데 아니 창고업을 내다니 물론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뭐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나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논점이 아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창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나왔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리고 보험자 대위권에 대한 것, 그 보험자 대위권 중에 이제 청구권 대위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것인데 이 제3자의 계약자가 들어가냐 뭐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선택형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엄수표는 물론이고 보험이고 그리고 상충 상행위의 상당 부분도 이제 사례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시간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다행인 것은 선택형 문제가 조금 어렵진 않았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2번은 회사관계 소송에 대한 것인데 다중대표 소송이죠. 이거는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는 경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 이걸 물어본 건데 이제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문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중대표성에 대한 게 406조의 2에 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3조에 있는 내용 중에 요 얘기 있죠. 소재기 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준용하냐는 걸 알고 있냐는 건데 그런 조문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잖아요. 그 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이거 소급표 때문에 얘네들 이사 아니고 이것도 이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선정된 대표도 소급해서 자격을 상실한다. 소급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소급표 있는 판결이 총회 결의하자는 감자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 디귿 보시면 갑이 원래 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조된 매매 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거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최판으로 공부했던 건데 명의개서 이행 청구 소송 등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판례 그리고 요거는 뭐 조문 뭐 판례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도 조문. 자 리얼 보겠습니다. 주총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서 적법하게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한 다음 2개월이 지난 후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감사 선임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해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근데 물론 이제 2개월이 지났지만 이제 무효 확인 해소니까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이때 병합돼도 관계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 각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해서 이 두 개의 소를 다 변경했단 말이에요. 뭐로 변경했냐? 이제 취소 해소를 변경했죠. 그러면 감사 선임 결의 취소는 요거 2개월 지난 후에 병합된 거니까 2개월 전에 제소됐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어, 부적법하다. 그쵸? 니은 디귿 리을 이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아마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자, 53번은 신주 발행 무효인데 저는 미리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글 파일 보면서 풀어봐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요. 자,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한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계속 중인 위 소송에 승계 참가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여기까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양수인이 그 승계참가한 사람이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느냐 이걸 아이고 요거는 이제 승계 참가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양도인이 소재기한 시점 있죠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 요것도 판례입니다. 틀린 질문. 또 다 이제 들어보셨던 판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신주 발행 무효의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꽤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소기간 내라면 이제 6개월 내거든요. 6개월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경고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5개짜리 별. 자, 주주총회 신주 발행 결의하자가 극히 중대하다. 그러면 이제 부존재 사유가 될 거거든요. 그 신주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부존재 소송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틀렸죠, 이거. 그리고 신주 발행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고 장래효 있다는 거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소급효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관할 문제. 그러니까 이게 틀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잃고 제3자 아니죠. 이게 틀리다. 이게 맞아. 장래효밖에 없고 대세효도 있다. 너무 틀린 게 없어. 4번이. 그리고 5번은 이제 관할 문제 틀렸고요. 참. 자, 그리고 54번 보겠습니다. 배당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이 한 개 정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보신 내용일 겁니다. 특히 기업 같은 거는 최판으로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정관에 뭐 배당하겠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나 이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뭐 이거 지급 시기나 뭐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리적으로 산정되고 딱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배당금을 준다는 내용이 정관 규정에 있어. 그러면 정관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갖추어지는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친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판례로 있는 거잖아요. 원래 배당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바뀌게 되는데 정관에 이 정도로 이렇게 이리적으로 산정되고 이 표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산정되고 뭐 얘네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틱 되는 거라면 그 정관에서 말하는 지급 조건이 갖춰지면 구체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례도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잠깐만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맞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 중간 배당은 얘네가 결정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 아실 텐데 이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같은 영업연도 중 한 번 배당하는 경우 1회에 하나여 이제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했다가 다시 이사에 소집해서 중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 할 수 있거든요. 얘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판례인데 요게 조금 뭐 이거 봤었나 내가 뭐 이런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기억 맞고 그리고 디귿 같은 걸 보면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권. 그렇죠. 이게 위법 배당이 무효니까 회사 입장에서 부당이득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발생한 64조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판례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최판 시간에 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틀렸고 그리고 자 이것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익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이게 이제 주식 배당이잖아요. 그때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크면 그게 또 잉여자본이 되기 때문에 또 적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준비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면액으로 해야 돼. 권면액.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면 그러니까 발행가 자체를 권면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류 주식 원래 이제 종류 주식에 대해서 그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주식 배당 내용을 배당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럼 뭐야? 자, 뭐 니은을 내가 모른다 손 쳐도 기억 리을 뭐 두 개 남는 거잖아요. 두 개 남는데 디귿이 너무 틀리니까 이거 답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뭐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미음을 꽤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제 주주가 언제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원칙을 나비길의 이길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들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뭐 무상신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 신주 배당할 때, 주식 배당할 때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때 총회가 종결한 때입니다. 이건 총회 결의가 종결한 때.
무상주랑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고 그리고 55번 보시면 감사제도 이것도 좀 그러네요.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자, 옳은 것은 뭐 제가 떠들면 뭐 합니까? 이제 봐야죠. 근데 어찌 됐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택형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조사할 수 있거든. 감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은 언제든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가 아니고 자, 여기 이제 512조의 5를 보시면은 모회사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해서 영업 보고도 요구할 수 있고 어, 업무와 제한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모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표현이 틀렸다는 것은 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상장사가 총회 목적사항으로 감사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하나의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것도 상장사 특례 규정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중요한 것만 봤죠. 근데 이걸 하나의 의안으로 못 한다고 했어요.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임하는 거죠. 한다면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이게 이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선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또 조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조문 내용입니다. 이것도 물론 개정상법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물은 건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사이조의 12에 요 2항에 보시면은 감사위원 중에 한 명 이상을 원칙적으로 분리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두 지위를 상실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요 3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분리선임한 애가 아닙니다. 분리선임한 애가 아니라면은 여기 보시면 상장사에서는 이사를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려도 이 지위를 얘가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 단서가 개정으로 이제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분리선임에 대한 게. 그쵸? 분리선임한 애만 모두 상실합니다. 모두. 다른 애들은 감사위원회 위원회에서 잘려도 이렇게 이사로 뽑힌 거는 지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제가 몇 번 바뀌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 이걸 초과하는 애들이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틀렸거든요. 상장사는 선해임이 전부 다 이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인데, 이제 비상장사는 보세요. 여기 감사 선임에 보시면 주총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항에서 선임에 대한 의결권 얘기만 있어.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이제 해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해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사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좀 됐습니다. 상장사도 예전에는 소규모 상장사는 이제 비상장사랑 똑같았어요. 해임식 의결권 제한이 없었는데 여기에 바뀌면서 보시면은 사항을 보시면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준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상장사는 대규모 상장사로 특정이 없어요.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장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사항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100분의 3은 선임 해임할 때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선임 해임할 때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상장사는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이 있지만 비상장사는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질문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어쨌든 이거를 알고 계셨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몰라도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3분의 2 이사회 결의 중에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할 때 의결권이 좀 강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는 과반 출석, 과반 결의인데, 그렇죠? 감사위원 해임에 대해서 그리고 기회유용 승인, 자기거래 승인 이 세 가지만 3분의 2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얘기. 얘는 56번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비교적 최근 판례를 물어본 거죠. 이거 발행 관련해서. 특히 묻고자 한 거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얘기와 이 전환권 행사에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얘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채 발행 무효 원인이잖아요. 그런 경우 무효 원인은 오직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 발행 요지 청구권에 관한 상법 424조는 준용되지만 이건 맞아요. 준용되는 건 맞는데 통모 불공정 가액에 대해서는 결혼 규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단 말이야, 이 부분이. 그리고 전환권 행사,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4.2구조를 적용한다. 그렇죠. 6개월 제소기간 다툴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이 제기될 수는 없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주 발행이 그러니까 이것도 정관에서 총회 권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이 규정을 봐야 돼요. 신주 발행에 대해서. 신주 발행 사항의 결정. 이걸 보시면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긴 한데 대표이사 선임처럼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환사채에도 보면은 자,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아이고 제가 문제를 자 조문을 자 얘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주 발행처럼 원래 이사회가 하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뭐 이거나 대표이사 선임이나 신주 발행이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정관의 명문 규정이 없으면 다른 얘기가 없어.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못하는 거야. 이건 추천 권한이니까. 틀렸고.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거나 신세계 판결이네요. 신세계란다. 저기 에버랜드요. 전환 가액이 발행 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할 원인이 되지 못한다. 뭐 더불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맞는 것. 무효 원인은 뭐 이것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기억 디귿 미음 맞는 거 고르는 거였죠. 네. 물론 이제 요것도 판례. 그리고 요건 이제 뭐 조문이고, 판례. 요건 뭐 조문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요것도 판례. 반반을 좀 넘어서 판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요것도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채를 전반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수사채 중에 CB랑 BW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여기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뭐 최근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 옛날 판결들이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봤던 발행의 경우에 4.2구조 유치 적용되느냐 이 판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 객관식. 자, 57번 볼까요? 자,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 갑이 육성 운송업자인 A와 갑의 의류와 신발을 원래 4월 30일까지 운송하기로 했죠. 을에게 운송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운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운송업.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일부 훼손이죠. 일부 훼손. 4월 30일 날 도착. 신발은 5월 1일. 얘는 연착이죠. 훼손 없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A의 경과실로 중과실이면은 이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경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도착한 날에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맞는 거. 그 다음에 니은 A 또는 A 사용인의 악의가 아닌 한 악이면 또 전부 다 배상해야 되니까
책임 소멸하지 않고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죠. 그렇죠? A의 손해배상 책임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일부 멸실된 경우 제외하고 의리 유보 없이 수령하고 돈까지 주면은 소멸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이걸 이제 틀린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걸 몰라도 디귿이 틀려. 연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도착하기로 한 날짜가 이 날이 아니잖아. 이 가격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날짜의 가격에 따랐어야지.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귿이 틀린 거를 고른 거니까 얘네 둘은 아니고 요거 세 개 남는데 또 리을이 이제 관건이네요.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그때는 모든 손해죠.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58번. 영업을 양도한 경우네요. 영업 양도에 대한 거. A가 B한테 영업 양도한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B 회사가 상호를 소경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뭐 진다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죠. A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B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전 재산에 미친다. 그렇죠. 부진정 연대 책임지는 거니까.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영업상 채권자 갑이 그렇죠? 양도인의 채권자 갑이에요. 양도 무렵에는 인수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지만 양도 이후 상호를 소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근데 얘가 악의가 된 게 언제예요, 여러분? 영업양도 이후잖아요. 그때 부진정 연대 책임이 사라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 양도되는 시점에 선의이면 되는 거죠. 이때 선의였으니까.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2번이 답이고요. 이거는 2번이. 3번도 볼까요? 영업양도 이전에 영업 자금 차입에 보증을 한 을이 또 뭐 놨던 애는 아니죠 앞에 영업양도 이후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을은 비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영업 양도 이전에 차입금을 보증한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보증 채무를 변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에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보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4번 보시면 A 회사의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고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한 판례잖아요.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연장 일방이 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판례가 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판례네요. 경업금지 청구권이 있잖아요. 상청에. 그때 이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을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야, 그 양도인에게 경업하지 마라는 것이 같이 넘어가냐? 그렇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던 재판. 자, 59번 상사 매매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고요. 자, 기억.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확정기 매매 말하는 것이고요. 이행 시기를 경과하면 즉시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제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거네요. 기억 맞는 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음에 관한 상법 69조 1항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 맞죠? 성질상 임의 규정으로 봐야 되고 달리 정할 수 있죠. 그렇죠? 합의가 우선한다.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고. 자, 디귿은 뭐가 틀렸나 볼게요.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는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채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도급이니까 아니잖아요. 매매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리을. 자, 위탁 매매인이 제3자인 자신의 채권자,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탁 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다. 근데 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누구 겁니까? 얘 거죠, 얘 거. 채권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얘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맞는 얘기. 조문이죠, 조문. 위탁 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판매 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더라도 위탁 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얘랑 얘의 관계에서도 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 재산이고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임명조합과는 다른 거죠, 이거는. 옳은 것 걸로 듣고 있나요? 기억, 니은, 리을. 2번. 책임보험, 보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험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책임보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따로 보험법 정리할 때 이제 봤던 부분이죠. 옳은 것을 골라보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이 분이 손배책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보험에 가입한 거죠. 근데 이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해서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면 어쨌든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 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 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 공탁에 의해서 제3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렇지 않죠. 판례네요. 이거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럼 3번도 마찬가지인데 제3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보험금 청구권 변형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건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죠. 틀렸고. 그리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니까. 그리고 제3자가 배상받기 전에 보험금액 일부를 얘한테 줄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얘한테 직접 청구권 인정하는 이유가 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얘가 돈을 먼저 가져가는 건 안 돼요. 그리고 61번 보겠습니다. 설립에 대한 것인데요. 기억 보시면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 무능력, 의사 표시 하자는 설립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설립의 객관적인 하자만을 무효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모집 설립은 얘가 있죠. 창립총회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창립총회는 아까 이 변제 설립 조사 자체를 얘네는 어디가 있지? 법원이 했단 말이에요. 법원. 이건 이제 발기 설립이죠. 발기 설립.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똑같아.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뭐 선임 청구를 요건 발기인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기 설립의 경우는 이건 이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인이 이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항의 조사에 관해서 이걸 준용을 하는데 얘는 창립총회가 이걸 제출받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 뭐 변경 처분하고 하는 거. 전화의 경우에 준용하는데 여기 314조를 보시면은 보고를 받은 창립총회가 하는 거고 창립총회가 변경 처분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창립총회가 변경 처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니은은 지금 모집 설립이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법원은 이런 부분이 이상한 거지. 틀린 거고. 그리고 발기 설립 방식으로 소규모 회사 할 때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유한회사라고 하더라도 설립 취소성 똑같아요. 얘도 대세요 불소급표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전에 생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미음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설립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데 다른 사원 전원 동의로 그러니까 다른 얘 빼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A회사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거 괄호는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주주사의 주식 양도 일부 제한을 약정하는 것은 주주 간 약정이죠.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죠. 이것도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도 무효지만. 그리고 나왔던 판례 중요하다고 그랬고 저 2번에 보시면은 양도 승인 청구했는데 거부했어요. 근데 가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날짜 맞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청구할 수 있고 조문. 3번에 보시면은 이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 근데 승인이 없다. 양도는 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얘기. 당사자 사이엔 효력이 있죠. 자, 주권의 교부 없이 양도 합의만을 한 상태. 원래는 무효여야 되는데 병합이 이루어지고 병합 이때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병합 후 6개월 동안 미발행이면 교부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 효력이 발생하죠. 매우 중요한 판례. 자, 5번 A회사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주권 발행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승인하여 명부에 변경 기재를 하였다면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로 6개월의 경과 여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해야 유효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네, 63번부터 계속 볼게요. 이건 이제 상총이네요. 건축 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을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지배인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을이 A에게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A와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B 현명에도 상행위의 대리는 유효하잖아요. 본인에게. 맞는 얘기. 을이 갑의 허락 없이 B의 계산으로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경우 제3자의 계산으로 팔았던 거죠. 그렇죠? 그 경우 갑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을에 대하여라고 해야 맞아요. 그 상업 사용인에게 해야 되는 거지 이득을 직접 취한 B라고 만약에 B라고 나오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상법상 중개인인 병이 갑과 C 사이의 건축 자재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며 갑의 성명을 C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묵비한 거죠. 그때 C가 병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묵비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얘가 이행을 해줘야 될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때 맞는 것 같은데 병은 그 매매 계약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이행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없고 이행할 책임만 지거든요. 이거 틀렸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갑의 상업 사용인이 아닌 정의, 판매에 관하여만 대리권이 있는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부분적 포괄 대리권에 대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거죠. 그때 이거를 유추 적용하느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민법상 표현들이 책임이면 모를까. 자, 미음 보겠습니다. 갑이 비상인인 이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생긴 채권이죠. 그러면 쌍방적으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변제기에 있는 때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를 받을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연성이 없는 이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느냐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반 상사 유치권이어야 되는데 비상인인 이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거 틀렸고요. 그렇죠? 64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사 A의 정관에는 정관 40조에는 총회 결의로 3구 구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행위를 한 날 최근 1년간 보수액 6배, 사회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뭐 중요하죠, 이것도. 400조 2항에 따른 이사의 책임 감면은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정관에 적어야 돼요. 상대적 기재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원동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원동의 1항이 전원동의잖아요. 전원동의는 책임 면제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2항에 깎아주는 거 있죠. 초과금액. 그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2번 보시면 A회사 정관 40조에 규정된 보수에게는 상여금과 주식 매수 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이 포함됐다. 이게 이상한 건데 연봉 계산할 때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년간 보수에게 상여금과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보수를 평가할 때는 얘가 취한 이득을 더하자는 거니까 미행사로 인한 거거든요. 이거 틀렸죠, 이게. 이게 포함될 일이 없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4구구조 1항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사사구조.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맞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되는 이사의 책임은 재무제표 등의 책임 사유가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이거 맞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사의 모든 책임이 아니라 재무제표 등의 이제 특정된 책임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건 이제 판례죠, 판례. 사사구조 1항에 보시면은 정기총회 제출해서 승인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사 결의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예외에 대한 특치 그리고 450조에 보시면은 승인한 2년 내에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부정행위는 단서에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사감사의 책임의자는 재무제표 등의 책임 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 승인을 얻은 경우인 것이고 모든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례로 물어본 거죠.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내이사 갑이 회사 소유의 토지를 영가로 매수했다. 자기 거래잖아요. 자기 거래를 해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상반이 세 개잖아요. 뭐 경업 금지, 기회 유용 승인, 그리고 자기 거래 승인 세 가지인데 얘는 안 돼요. 얘네들은 그 책임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빠진다고 돼 있어요. 400조를 보시면 뭐 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단서에 보시면 고의중과실 여기 아이고 안 눌렀네요. 단서에 보시면 고의중과실 안 되고 그리고 얘네 세 개 안 되잖아요. 여기 세 개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398조도 들어가잖아요. 이사 회사 간의 거래도 들어가는 것이다.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A회사 사내이사 갑이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종 영업을 하는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 이사가 되어 영업 준비 작업을 해오다가 영업활동 개시하기 전에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이사직을 사임했다. 겸직 경업을 하다가 그만뒀어. 실제 영업을 활동을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령을 위반한 것이에요. 아까 이해상 반행이 세 가지는 400조 단서에 따라서 이항 단서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해상 반행이 세 가지의 그 경합금지, 기회이용 승인, 그리고 자기거래금지, 기회이용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묻고자 하는 거는 요거 하기 전인데도 이미 위반이니? 이걸 물어본 거죠. 맞고. 65번 보겠습니다. A회사 비상장사 신주 발행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A회사 주주 을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납입기일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얘는 인수권자이긴 했던 거예요. 인수권 청약은 했는데 돈을 못 냈어. 그때 A회사가 신주인수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인수권을 잃는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틀려. 납입을 못할 때는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물론 이제 그 그러니까 청약과 관련된 거는 이제 실권 절차가 있지만 이거 조문의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가 있어. 그러니까 인수권을 가진 데에 대해서 뭐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이거 왜 이럽니까?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 그 실권 절차를 거쳐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해지 예고부 최고로 했는데도 청약 안 하면 권리를 잃는다. 이 절차가 있거든. 근데 돈을 안 냈다는 거잖아. 그렇죠? 돈을 안 낼 때, 납입 회퇴할 때는 자동 실권입니다.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자, 2번 A회사의 주주 B이 납입을 이행한 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신주 효력 발생 시기 일반론 아실 것 같고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전체한테 발행하는 거고.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기일에 2주간 전에 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줘야 됩니다. 자, 맞는 얘기. 이거 조문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아까 이것도 여기 있다고. 신주 발행에 대한 결정, 발행사항의 결정 보시면은 뭐 요거를 발행사항의 요걸 결정할 수 있고, 청구가 있는 때만 발행한다는 것. 그리고 청약서와 관련해서 요거. 육함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정함에 따라, 없는 때에는 2주간 전에 증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 뭐 신청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면 일단 전체에 다 발행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문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제 수업을 들었으면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4번에 보시면 변경 등기 이후 주주 갑이 인수인의 청약을 취소한 때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입니다. 아까 보셨던 납입은 자동 실권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들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그리고 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식을 공유하게 되겠죠. 그다음 5번 보시면 대표이사가 권한의 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요.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자, 전단적 대표행위죠. 이사의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까. 근데 신주 발행에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단적 대표행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단적 거래 행위는
이사해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채 발행이나 신조 발행은 다 유효합니다. 빠른 66번 A가 B 주식의 55%를 가지고 있다. A 회사 25년 3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B는 3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봅시다. 자, 그러니까 A 회사와 B 회사는 모자회사 관계예요. 그렇죠? 모자회사 관계. 얘가 지배를 받고 있다. 자, 기억 C회사가 A회사 발주의 15%를 취득한 때 C는 A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10% 초과니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통지문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A회사 발주의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개별 한 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에게 송부하고 D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 아까 봤던 그 상호보유주 기준에 따라서 통지 의무를 부담하느냐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통지 의무를 부담하느냐 인데 상호보유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느냐 원래 아니라고 보고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주식을 취득했을 때만 부담하는 것이고 다음 질문 이 회사가 9%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A가 직접은 아니지만 B가 11%를 가지고 있으면 A에게 지배당하는 B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11을 갖고 이렇게 9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거 아닙니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 F 회사가 B 회사 발주의 9%를 보유하고 있고, 자, 그리고 A와 B가 각각 F 회사 발주의 뭡니까? 7과 8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는 B 회사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10%가 초과되잖아요. 초과된다고 한들 이거를 B가 가지고 있는 걸 A에 더해야 되는 거고 B와 F 간의 관계에서 A께 일로 내려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B 회사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있죠. A 회사 총회에서는 못하지만 그다음 미음에 보시면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지 회사 발주의 25, 30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A가 지배하는 B 회사 주식을 여기 더해가지고 마치 A가 G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는 A 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또 반면에 요거랑 비교해 보면 B 회사 주식은 취득할 수 있느냐?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자, 67번 문제 보시죠. 비상장 회사인 A 회사는 25년 말 현재 자본금이 순자산에 미치는 못하는 상태여서 결선 보존을 위한 무상 감자를 실시하려고 한다. 결선 보존 감자야 너무 중요하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조합하는 것이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결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냐? 안 거치잖아요. 결선 보존 목적의 자본금 감소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감소를 승인한 주총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본 감소를 수반하지 않아도 감자 무효의 방법으로 따르기 때문에 제소기간 6개월 맞죠? 자, 디귿 감자 무효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하여는 그쵸? 하자의 보완이 원칙적으로 요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재량 기각은 하자의 보완이 요건이죠. 근데 이게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경우에는 보완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량 기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경우의 재량 기각은 하자의 보완이 요건이 아닙니다. 자, 리을 결선 보존을 하기 위한 자본 감소를 위해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병합 절차는 주권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주권 제출 기한이 만료하는 때 효력이 발생하고 물론 병합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이거보다 늦게 끝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건 채권자 보호 절차도 안 거치기 때문에 언제나 이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거 맞는 거. 68번 보겠습니다. 51%를 보유하고 있다. 모자회사 관계. B가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모두 골라라. 자, 기억. B가 C회사로부터 A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흡수합병하거나 아니면 흡수합병을 할 때 C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흡수합병을 할 때 모회사 주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각합병이죠. 이걸 할 때는 됩니다. 그 합병의 대가로 주기 위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고 영업 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네, 권리 실행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 없을 때 요것도 좀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1항이 원칙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각호의 경우에 이제 예외가 들어있는데 교환 이전 합병 전부 양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 그리고 요 삼각 합병에 대해서는 요 뒷부분 합병이 있죠. 자, 합병에 보시면은 여기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 B회사의 모회사 주식, A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도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번을 보시면 배서네요. 요거는 배서. 어음법, 어음 문제가 나왔네요.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거죠. 그거. 무담보 배서. 무담보 배서입니다. 그러면 무담보 배서를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피배서인 나한테 배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에 전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어 있고 만기에 지급 제시된 어음에 피사치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 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이거 돈을 못 주겠다고 한 모양이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급 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러한 어음의 한 배서도 그것이 거절 증서 작성 전,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건 기한 후 배서가 아닌 그냥 만기 후의 배서다. 그렇죠? 지불 거절 증서 작성 기간 경과 중에 있었다면 그럼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한 후 배서의 정의가 뭐냐? 기한 후 배서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작성 기간 경과 후의 배서고 이렇게 마치 지급 거절된 것이 명백히 보인다고 하더라도 방금 그 말한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3번. 화나움의 배서인은 자기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배서 금지 배서죠.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배서 금지 배서.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얘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나한테 배서받는 애랑 그 뒤에 모든 사람한테 내가 책임을 안 지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틀린 거고. 3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수는 조건 없이 해야 되지만 네,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금액의 일부 인수는 가능합니다. 일부 인수는 가능하고 그리고 발행인은 환어음의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된다. 인수 제시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죠. 발행인은. 디귿 환어음의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환어음을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기명 날인하고 서명한 다음에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재를 말소했다. 반환 전이라면 인수 거절을 봅니다. 인수 거절이 되면은 상환 책임이 발생하겠죠. 그다음 리을 환어음의 단순 점유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단순 점유자가 지급 제시는 못하는데 인수 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틀렸죠. 나머지 다 막.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선택형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선택형 문제는 조문 잘 정리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심오한 이론적이나 뭐 학술적 논의가 배경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조문 잘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최판 잘 정리하면은 예상했던 지문들이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사례형에 대한 대비거든요. 사례형 푸는 방법이나 이제 사례형 범위를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물론 뭐 그걸 예상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뭐 그분이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창고나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험도 사실 저는 안 나오길 바랬는데 청권 대위가 나왔다는 것도 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 청권 대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피보험자 제3자의 범위에 보험 계약자가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다는 게
물론 이제 뭐 이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뭐 제가 부족하다면 제가 부족한 것인데 예측하지는 못했고 그런 게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도 강의나 이제 자료 준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제 보험법 특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다뤘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제가 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냥 좀 문제에 대한 강평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례형과 관련해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다만 선택형은 예년보다 좀 쉬운 것 같았다. 제 느낌에 쉬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사례형 강의, 사례형 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걸로 올해 1월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 상법 관련된 민사 선택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너무 다 고생하셨고 조금은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